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로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된 찬호 리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고자 하는 영화는 신의 한 수 귀수편이 되겠는데요. 이전에 제 채널에서 이미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신의 한 수의 속편이자 사실상 프리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전편인 신의 한 수의 주인공 태석이 누명으로 감옥에, 특히 독방에 들어가 있던 시간, 그에게 어떤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분필을 건넨 후 그 옆에 독방에서 태석과 바둑을 뒀던 존재가 있는데요. 분필로 벽에 바둑판을 그려가며 두는 바둑. 최강자까진 당연히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두는 프로기사였던 태석은 그 존재에게 단 한 번도 이길 수가 없었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독방의 수감 기간이 끝났을 때 태석이 보게 된 옆에 독방 안에는 단 하나의 바둑판조차 그려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프로기사를 상대로 머릿속에서만 두는 이걸 맹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맹기로 태석에게 단 한 판도 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웃기긴 한 게 어차피 안 보이니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뒀을 수도 있는 건데 태석은 그걸 그자가 자기랑 맹기로 둔 거라고 철석같이 믿더라고요. 아무튼 영화 내에서 태석이 그때를 회상하며 표현된 그 존재는 정말 귀신 같은 수를 두는 자라고 하여 귀수라는 이름의 전설적인 존재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이 영화 신의 한 수 귀수편의 주인공이 바로 그 전설적인 존재 귀신의 수를 두는 자 귀수가 되겠습니다. 영화는 귀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그리며 시작됩니다. 가난한 고아였던 어린 귀수는 누나와 함께 한 바둑 프로의 집이자 바둑 교실로 운영되는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찮은 청소부이자 식모살이를 하는 귀수는 문제의 그날 치아에 느껴지는 통증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어린 귀수는 바둑 교실의 학생들에게 여유로운 훈수를 둘 정도의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사실 어린애들이 그런 걸 뭘 알겠어요. 학생들은 청소나 하라며 거지라고 모욕을 해버립니다. 한편 이 집의 주인이자 바둑계의 프로기사인 황덕용은 사실 배우께서 연기를 잘하셔서 그런 것이긴 하겠죠. 눈빛이 굉장히 음침해서 첫 등장부터 이 사람이 만악의 근원이구나 느끼게 해줍니다. 덕용은 자신의 서재에서 청소를 하는 귀수의 누나에게 동생에게 바둑을 가르쳐 주겠다는 식으로 그녀를 가까이 오게 만든 후 몹쓸 짓을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귀수는 잠시 후 덕용을 찾아가 바둑을 두자고 말합니다. 사실 웬 바둑일까 싶기도 하지만 이 세계관은 바둑이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덕용의 비웃음과 함께 시작된 둘의 대국. 하지만 어린 귀수가 프로기사인 덕용의 상대가 될 리는 없었고 덕용은 귀수의 마음마저 무너뜨리려는 듯 빨리라고 외치며 귀수를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순간 덕용의 목소리는 귀에 참 날카롭게 꽂히는 느낌이 워낙에 강해서 귀수는 물론이고 이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에게까지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만들 만큼 강렬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배우분이 참 연기를 잘하신 것이겠죠? 빨리라는 호통 속에 귀수가 느꼈을 공포가 한계에 달했을 그때 무언가를 본 귀수는 마침내 대국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덕용은 귀수를 비웃으며 안타깝지만 기재가 전혀 없다 라고 말합니다. 바둑이 세신 건 알겠는데 아무리 봐도 학생을 가르치며 교실을 운영하실 만한 분은 아닌 것 같죠? 귀수는 자리를 뜨고 남은 바둑판을 바라보던 덕용은 문득 귀수가 바둑판을 그리던 큰 그림을 짐작하며 그의 범상치 않은 소질을 눈치챕니다. 그날 밤 방에 누워 분함에 치를 떨던 귀수와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귀수의 누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난 새벽, 귀수는 어느새 방에 누워있는 누나를 뒤로 한 채 집을 떠나게 됩니다. 무작정 버스터미널로 가 최대한 멀리 가는 표를 달라 하는 어린 귀수. 사실 왜 굳이 멀리? 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의문을 가지면 지는 것이란 걸 깨닫고 저는 그만 생각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상경하게 된 귀수는 한 기원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수많은 아재들께서 내기바둑을 즐기고 있는 기원. 그중 한 아재를 먹잇감으로 택한 귀수는 100원을 걸며 내기바둑을 신청합니다. 연이어 내기바둑에서 승리하며 수많은 순진한 아재들의 지갑을 턴 귀수. 간신히 줄임배는 해결할 수 있게 된 그에게 허일도라는 남자가 다가오는데요. 일도는 난데없이 귀수에게 너에게 세상은 둘 중에 하나야, 놀이터가 되든가 생지옥이 되든가 라는 말을 하는데요. 작품적으로는 귀수의 범상치 않은 재능을 알아본 일도가 그에게 다가선 것이 되겠지만 작품 외적으로는 사실 명절 때마다 뵙는 친척들을 보며 생각하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잔소리할 거면 용돈이라도 주고 하라는. 밥이라도 사주며 잔소리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아무튼 그런 일도에게 귀수는 100원짜리 동전을 꺼내 보이며 이걸 튕겨서 숫자가 나오면 따라가겠다 말합니다. 이 꼬맹이가 갑자기 무슨 소리지? 싶지만 역시나 의문을 가지면 지는 것이기에 받아들였고요. 다만 여기서 귀수가 튕겨낸 동전은 그림, 이순신 장군님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연출 자체가 사실 귀수는 그를 따라갔으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그를 따라가게 되면 귀수가 정말 본래의 운명을 벗어난 귀신의 길을 걷게 된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림이 나왔음에도 일도를 따라가는 귀수, 산골의 절에서 머리를 모두 밀고 일도에게 바둑을 배우게 되는데요. 일도는 절 앞에 쌓인 돌탑을 가리키며 너도 앞으로 한 판을 둘 때마다 돌을 하나씩 쌓으라 말을 합니다. 그 장면은 곧 일도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헛되이 키우고 보낸 제자, 아니 희생양이 한둘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어쨌든 시간과 계절이 지나며 귀수의 돌탑은 그 키가 점점 커지고 어느 날 그는 최후의 시련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로 일도가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기술, 맹기바둑을 배우는 일이었죠. 절 옆에 어두컴컴한 창고에 들어가게 되는 귀수. 그 문 앞에서 일도는 자신이 두는 곳을 말로 전하며 귀수와 바둑을 두게 되는데요. 귀수로선 머릿속으로만 바둑을 두며 상당한 바둑 고수인 일도와 싸워 이겨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맹기바둑이라는 바둑 최고의 기술이었고요. 천재적인 재능을 지닌 귀수도 이를 이기지 못해 포기할 뻔하고 창고 속에서 오열하지만 어느 순간 귀수는 하나의 각성을 이뤄내며 맹기바둑을 습득, 문 밖의 일도를 이기는 데 성공합니다. 창고에서 나오게 되는 귀수, 그리고 일도는 창고의 벽에 귀수의 피로 그려진 바둑판의 형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혈연, 즉 누나가 겪은 일에 대한 복수를 위해 피로써 바둑과 거래를 하고 피로써 바둑과 이어지며 마침내 그가 사람이 아닌 귀신의 길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음을 뜻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실력이 완성되며 일도와 내기바둑이자 사기바둑을 다니게 된 어린 귀수. 사실 일도는 왼손이 의수인데요. 그걸 숨기기 위한 장갑 속에 소형 카메라까지 숨겨 그 화면으로 귀수에게 바둑판을 보여주고 둬야 할 곳을 귀수에게 전달받는 형태로 사기바둑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완전히 나쁜 인물이라기엔 나름의 사연도 있지만 나쁜 놈은 나쁜 놈이죠. 그러던 중 일도는 잡초라는 인물과 내기바둑을 하기 위해 찾아가는데요. 대충 봐도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인물인 잡초와 일도는 그 사이에 흐르는 분위기만 봐도 사연이 꽤 있어 보였습니다. 이 잡초라는 인물은 속기바둑의 강자인데요. 보통의 바둑이 몇 초 또는 몇 분의 시간을 두고 생각해가며 두는 것이라면 이 속기바둑은 바둑돌로 인해 탁탁탁탁 소리가 날 정도로 서로가 굉장히 빠르게 바둑을 둡니다. 그런 정신나간 순발력의 소유자들이 드는 속기바둑으로 수많은 내기를 해왔던 위험한 인물 잡초. 그는 귀수를 등에 업은 일도에게 연신 패배하게 되고 일도의 의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듣자하니 장성 쪽에 손모가지 하나 버렸다면서 천하의 헐도도 무당말에 헐렸구만 이라고 말이죠. 원래 지는 쪽이 말이 많은 거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잡초가 이런 말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어지는 말로 남은 손모가지도 곧 잘리게 생겼다라며 일도를 위협하거든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잡초는 이미 일도가 사기바둑을 두고 있음을 눈치챈 것이었죠. 그날 저녁 일도는 귀수 앞으로 만든 통장을 건네며 혹시 혼자가 된다면 관철동으로 가서 똥이라는 자를 찾으라 말합니다. 일도 역시도 자신에게 닥칠 일을 직감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직후 일도는 잡초와 그의 부하에게 습격을 받게 되고 저항 도중 목숨을 잃게 됩니다. 어린 귀수는 체구가 작았던 덕분에 좁은 골목으로 겨우 피하며 목숨을 건지게 되죠. 비록 나쁜 사람이었지만 유일하게 남은 자신의 가족이자 스승을 잃은 귀수. 그는 홀로 절로 돌아와 특훈을 하게 되고 몇 년이 지나자 피지컬 괴물인 건상호님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바둑은 물론이고 신체 능력마저 완벽한 사기 캐릭터. 그야말로 사기 바둑에 어울리는 죄송합니다. 아무튼 성장한 귀수는 일도가 말했던 똥을 이렇게 말하니까 거북하네요. 앞으로 똥선생이라 칭하겠습니다. 아무튼 귀수는 똥선생을 찾아가는데요. 바둑하고만 친구로 지내다 보니 사회성이 부족한 귀수는 똥선생을 만나자마자 쓸모없지만 죽지 않는 똥같은 돌이 있다던데 라며 당신이 똥선생이 맞냐는 말을 굳이 기분 나쁘게 돌려 말합니다. 그 뒤의 전개는 사실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귀수가 일도를 통해 온 것임을 설명하자 똥 선생은 곧장 내기바둑이 환장하는 이들에게 원정을 다니며 귀수를 통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굳이 왜 일도가 이 똥 선생을 찾아가라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합니다. 그 후 또 약간 뜬금없게도 귀수는 똥 선생과 함께 장성의 무당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전은 뜬금없는 인물들이 가득한 신의 한 수 세계관에서도 거의 귀수급으로 인외의 인물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용하고 영험하고 뭐 어쨌든 그런데 사람은 너무 음침하고 또 복채를 바둑으로 봤거든요. 바둑에서 이기면 점을 봐주고 바둑에서 지면 그 사람의 신체를 복채로 받는 공권력은 대체 뭘 하나 모르겠습니다. 귀수가 이자를 찾아온 이유는 바로 스승인 일도의 원수를 갚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도는 예전에 이자에게 점을 보려다 패배하여 왼손을 내주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 무당이 용하긴 한 것이 귀수를 보자마자 그놈 손모가지 찾으러 왔으면 갖고 가 라고 말합니다. 네, 적어도 돌팔이는 아닌 것이죠. 아무튼 이 무당이 두는 내기바둑은 일색 바둑인데요. 하나의 색깔로 된 바둑돌로 두 명이서 두는 바둑이기에 이자를 이기기 위해선 반드시 맹기바둑의 고수가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냥 내가 둔 것을 끝까지 외우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선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무당 아재께서 입을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둑을 시작하기 전 귀수는 누나의 물건 하나를 바둑판 옆에 올려두는데요. 무당은 그걸 보고 코를 틀어막으며 재수없게 라고 말합니다. 바둑이 시작하자 장성 무당은 화러마냥 싱싱한 입을 놀리며 귀수의 과거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용하다는 걸 과시하려는 건가? 사실 그건 상대를 현혹시켜 상대가 자신이 둔 것을 까먹도록 하는 그의 수법이었죠. 그리고 무당의 입을 통해 나오는 과거의 그 순간 덕용이 누나에게 몹쓸 짓을 하는 걸 본 귀수는 우선 자신을 괴롭히던 충치를 생으로 뽑아내게 됩니다. 이 충치는 제가 느끼기론 귀수를 얽매는 모든 것, 그러니까 힘겨운 현실과 번뇌 등을 뜻하는 것 같았는데요. 이를 스스로 뽑아낸 후 덕용에게 바둑대국을 신청한 것 자체가 귀수에겐 하나의 각성의 시작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덕용과의 대국 중 귀수가 멈칫했던 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누나의 옷에서 떨어진 하얀 단추였습니다. 어쩌면 직전의 각성으로 덕용에게 이길 수도 있었을 귀수가 누나가 당한 참혹한 행위의 흔적을 보며 어쩔 수 없이 무너지게 된 것이었죠. 결국 귀수의 누나는 스스로 죽음을 택했고 그런 그녀의 시신을 집에 온전히 눕혀둔 채 귀수는 멀리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귀수가 바둑판 옆에 누나의 유품을 올려두었을 때 장성무당이 불쾌해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죠. 귀수가 누나의 비극적인 죽음을 온전히 품고 그 죽음의 냄새를 풍기고 있던 것이었으니까요. 그 모든 걸 입 밖으로 내뱉는 무당을 귀수는 문득 고개를 들어 노려보기 시작합니다. 무당은 그런 그에게 고개 들면 길을 잃으니 고개 들지 말라 했잖냐 라고 하지만 되려 귀수는 짧은 인연이니 좀 더 봐둬야지 하며 바둑을 이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더 극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결론은 귀수가 이기긴 하거든요. 근데 연출상 그저 귀수가 더 강했습니다. 어쨌든 이겼습니다 라는 느낌이어서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무당은 패배한 후 말이 더 많아져서는 너는 신이 되려다 괴물이 될 운명이다 라고 저주를 하며 이제는 자신의 손을 자르곤 최후를 맞이합니다. 진 사람이 말이 많아지는 건 누구나 똑같은 것 같군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사실 다루고 싶지는 않아요. 영화 흐름에 있어서 솔직히 방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전에 일도와 어린 귀수가 내기바둑을 하며 무너뜨렸던 공장의 대표가 있는데 그 대표가 자살을 하며 사고로 공장에 폭발이 일어나고 그의 아들이 화상을 입게 되는데요. 외톨이라 불리는 이자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자와 관련된 장면이 한번 이어지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거든요. 다음으로 귀수와 똥 선생은 잡초를 찾아가는데요. 사실 장성무당은 일도의 왼손의 복수를 위해서라지만 그리 들어가야만 하는 장면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었죠. 다만 장성무당 씨는 그 분위기와 연출이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잡초를 찾아간 똥 선생은 귀수가 실력은 약한데 승부욕이랑 돈은 많다며 소개를 하고 이렇게 잡초와 귀수의 대결이 이어지는데요. 어느새 그 험악한 인상으로 무려 부산 쪽에 청소년 선도위원이라는 사업을 해나가고 있던 잡초는 옛 버릇을 못 버리고 내기바둑을 시작합니다.
속기바둑의 고수라지만 상대는 이미 바둑의 신이자 귀신. 잡초는 연달아 패배하며 판돈을 계속해서 2배로 올리고 그 끝에 모든 재산과 건물, 심지어 빚으로 잡아두고 있던 자신의 애인까지 판돈으로 걸며 파멸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로는 되게 간단한 표현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보시면 이 부분의 몰입감이 상당하고, 어쨌든 잡초가 일도를 죽인 인물이다 보니 귀수와 함께 잡초에게 복수를 한다는 그 도파민을 상당히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영화의 큰 축은 잡초가 만들어간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침내 모든 걸 잃고 기차 선로 위에서 귀수를 만나게 된 잡초. 귀수는 잡초에게 목숨을 걸라 하면 몇 점을 깔겠냐고 묻는데요. 네가 나보다 하수이니 바둑판에 돌을 미리 놔두고 시작을 하자는 의미인 것이죠. 잡초는 허탈하게 웃지만 자신이 귀수보다 하수인 걸 확실히 알기에 고민하다 석점, 그러니까 3점을 먼저 깔고 시작하겠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석점이면 신이 와도 이기지 라고 말하는데, 이걸 어쩌나 상대는 이미 그 신보다 더 무서운 존재인데, 기차 선로 위에서 다음 기차가 오기 전까지 바둑을 두는 말 그대로 도파민에 미친 자들의 극한의 속기바둑이 시작되고, 아니나 다를까 귀수는 석점을 접어주고도 잡초에게 이기게 됩니다. 그 순간 기차가 들이닥치며 그를 피하려던 잡초는 강에 떨어져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요. 이미 목숨을 걸었던 그를 귀수가 구해주며 사실상 잡초의 목숨은 귀수의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제는 진정한 복수를 할 시간. 이후 덕용이 쓴 책의 출판 기념회에서 덕용의 대기실을 찾아간 귀수. 덕용은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누구냐 묻는데요. 기재가 전혀 없던 아이라고 하는 귀수의 답에 덕용은 마침내 그를 기억합니다. 그 순간 걸려오는 전화. 아버지처럼 프로기사인 덕용의 딸을 납치한 잡초가 건 전화였는데요. 귀수는 놀라는 덕용을 향해 목숨을 건 단판 승부를 제안합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이 영화 자체가 바둑으로 벌어지는 승부를 다루는 내용이긴 했지만 굳이 이걸 바둑으로? 라는 느낌을 주는 순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특히 1편에서는 그 느낌이 조금 더 강하기도 했었고요. 말하자면 만화인 유희왕에서 카드게임, 즉 듀얼이 세상 모든 것이자 진리가 되는 그런 세계관을 보는 느낌을 조금 받았거든요. 하지만 귀수가 덕용에게 제안한 최후의 승부, 이것만큼은 제대로 된 당위성과 설득력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최고의 기사인 덕용에게 바둑은 그 인생의 모든 것이자 정체성이었고, 그가 귀수를 내리깔며 모멸감을 준 수단 역시 바둑이었으니까요. 그런 그에게 바둑으로 이겨 모든 복수를 이뤄낸다는 것, 그건 아마 귀수가 해낼 수 있는 최고의 복수임이 분명할 것이었습니다. 근데 황덕용 이 사람 정말 대단하긴 하다고 느낀 게, 딸이 이미 납치됐음에도 귀수를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한술 더 떠서 하는 말이 너 같은 놈 100명이 와도 나한테는 안 된다고 말하죠. 근데 이것이 최악의 실수가 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귀수는 룰을 바꾼다며 너 같은 놈 100명을 깔겠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덕용과 같은 프로기사를 100명 불러와서 함께 승부를 하고 그중 한 명이라도 자신을 이기면 자신의 패배라 말하는 것이죠. 이러고서 바로 그 승부로 이어지면 참 재밌고 좋았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외톨이가 또 나옵니다. 외톨이는 말 그대로 그 외톨이가 홀로 크며 어떻게 한 건진 모르겠지만 싸움도 잘하고 바둑도 잘 두거든요. 이 외톨이가 똥 선생을 납치하고 그를 구하러 온 귀수에게 외톨이는 바둑 승부를 청합니다. 이 바둑판은 진 쪽을 향해 염산을 분사하는 희한한 바둑판이어서 사실상 목숨을 건 승부가 되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이걸 굳이 바둑으로 승부를? 이라는 의문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순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또 귀수는 승리하고 외톨이는 외톨이처럼 죽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귀수는 꽤 큰 부상을 당하게 되죠. 그 뒤 귀수는 온전치 못한 몸을 이끌고 마침내 100명의 프로기사와 자신의 원수 황덕용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여기부터는 직접 여러분들께서 영화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말로 설명드리기엔 상당히 아쉬운 연출과 반전, 그로 인한 명장면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천재로 태어나 귀신이 된 자의 이야기, 신의 한 수 세계관의 압도적인 최강자인 귀수의 이야기를 다룬 신의 한 수 귀수편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엄청 좋은 평가를 들은 작품은 아니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신의 한 수 시리즈의 1편과 2편이 모두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스토리나 개연성 면에서는 아쉬운 면이 조금씩 있을지언정 몇몇의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섞인 강렬한 연출, 상당한 도파민을 계속해서 느끼게 해준다는 점, 어쩌면 그것이 신의 한 수라는 영화의 정말 커다란 매력 중 하나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신의 한 수 1편의 프리퀄이라 할 만한 이 세계관 최강자의 탄생을 그린 신의 한 수 귀수편,
저는 이 영화에 7.8점이라는 평점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매력적인 귀수라는 캐릭터가 그 이야기의 끝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만의 안식에 들게 되는지 그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화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